한 소설을 완성하고 나서 그 감정을 쓰신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 이제 더 이상 검색창에 학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 세상에는 왜 사랑과 고통이 공존을 할까? 근데 확실한 건 문학을 읽고 쓰는 행위는 생명을 파괴하는 일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 문학을 읽고 쓰는 것이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의 빛과 실이라는 책이에요. 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신작 에세이여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저도 예약 구매를 해서 받자마자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기대됐던 에세이였고 근데 혹시 한강 작가님이 왜 노벨 문학상을 타셨는지 그 선정 이유를 아시나요? 정확하게 선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역사적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강렬하고 시적인 산문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선정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선정 이유가 너무 와닿고 이해가 됐어요. 한강 작가님의 책들을 읽어봤을 때 내용들이 조금 잔인한 묘사도 있고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묘사가 적나라하게 실려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왜 이렇게 쓰셨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제주 4.3 사건 같은 것들을 그냥 살짝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제대로 벌거벗겨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소설을 쓰신 것 같아서 역사적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맞서려고 했다는 이 선정 이유가 그 핵심을 짚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대의 과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짚어주는 작품들이 노벨상을 수상할 만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강 작가님의 훨씬 유명한 채식주의자 같은 소설을 먼저 소개하지 않고 이 빛과 실 에세이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식주의자라든지 소년이 온다 이런 작품들은 읽기가 쉽지 않아요. 충격적인 묘사라든지 이렇게까지 썼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김창완 가수님도 그 내용들이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썼냐 그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또 쓰는 본인 스스로도 되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다고 해요. 너무나 섬세하고 감수성이 깊은 분이어서 잔인한 묘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살을 애는 듯한 그런 고통을 같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생한 경험들이 이 에세이에 같이 실려 있고 근데 동시에 너무 귀여운 책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이 왜 귀엽냐면 빛과 실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본인이 8살 때 쓴 시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이게 한강 작가님께서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어떤 구두 상자 안에 내가 어릴 때 썼던 시집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글씨로 시집 이렇게 써놓고 본인이 이제 8살일 때 쓴 시를 그대로 이제 보관을 해놓고 그거를 발견을 하신 건데 참 그 시를 아직까지 보관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되게 동화 같고 그냥 이 사랑에 대한 시를 쓰신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금실, 빛나는 실 그래서 제목이 빛과 실이 된 거거든요.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받았을 때 하신 말씀도 결국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온몸의 감각으로 느낀 것들을 문장에 그 전류를 실어서 사람들에게 보냈고 그 문장을 읽은 사람들이 그 전류를 받아서 내가 느꼈던 이 오감을 그대로 전달받은 것 같다고. 결국에 그 실이 작가님한테는 문장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금실, 그러니까 빛과 실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책 표지에 있는 이 사진도 한강 작가님이 직접 찍으신 사진이에요. 작가님이 48에 본인의 명의로 된 10평짜리 집을 사셨고 그 북향 집에서
식물을 키우며 찍으신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책 곳곳에 작가님이 찍으신 사진 이런 감성을 또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이 빛과 실 에세이에는 일단 그게 실려 있어요. 그 노벨상이 원래 강연을 같이 수상 요건에 넣어놓거든요. 강연을 하셨을 때 원고, 미발표된 시나 산문, 북향집을 얻고 나서의 경험을 쓴 일기들 그런 것들이 실려있기 때문에 그녀의 작품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그녀가 왜 이런 소설들을 쓰게 됐는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에세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들보다 훨씬 말랑말랑하고 알기 쉽게 읽기 쉽게 쓰여져 있어서 저는 한강 작가님의 소설들 앞서서 이 에세이를 추천을 드립니다. 작가님이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와 같은 작품들을 쓰면서 했던 노력도 이 책을 통해서 엿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은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900명 정도의 증인들이 쓴 그 두꺼운 책을 매일 9시간씩 읽어서 한 달 동안 완독을 하셨대요. 그런 증언집을 읽는 것 자체가 양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시체를 훼손하는 그런 과정들까지 실려있는 그런 생생한 증언들을 매일 읽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도 완성하기까지 7년이 걸리셨대요. 근데 그 7년의 세월 동안 메모를 모아둔 노트가 10권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장편 소설을 하나를 완성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게 상상하기 어려운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면요. 한강 작가님을 이루고 있는 핵심 질문이 2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세계는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나머지 한 질문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또 동시에 아름다운가? 2가지 되게 상반된 질문 사이에 어떤 내적 긴장, 투쟁 이런 것들이 한강 작가님이 계속 글을 쓰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한강 작가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이 있었던 거죠. 한쪽에서는 학살의 현장이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희생당한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혈을 하려는 분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이게 너무 모순적으로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희생자분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껴가면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구원받는다, 구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고통스럽게 쓰는 과정에서 구해졌다. 글쓰기가 나를 밀고 생명 쪽으로 갔다. 생명이 사라진 것 같은 고통스러움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구해졌다는 거, 오히려 생명 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 한강 작가님이 계속 문학이라는 것을 읽고 쓰는 이유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문학을 읽고 쓴다는 것은 폭력적인 행위의 반대쪽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과 노벨상 수상의 영광을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것들, 잔인한 것들, 그런 것들과 맞서 싸우려는 게 문학이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다시 해보면 한강 작가님은 항상 궁금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에는 왜 사랑과 고통이 공존을 할까? 왜 이렇게 상반된 모습들이 계속 보여질까? 근데 확실한 건 문학을 읽고 쓰는 행위는 생명을 파괴하는 일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 문학을 읽고 쓰는 것이다. 이런 역사의식, 사회적 인식이 한강 작가님의 작품들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가치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 같이 직업인으로서의 소설가, 그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참 대단하세요.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는 동안 이 3개의 루틴을 지키려고 하셨대요. 첫 번째는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가장 맑은 정신으로 전날까지 쓴 소설의 다음을 이어쓰기. 그리고 2번째는 당시 살던 집 근처의 천변을 하루 1번 이상 걷기.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그래도 걸으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을 안 쓸 때는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 같은 운동을 하루 2시간씩 꾸준히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소설가라는 직업이 그냥 앉아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고, 그리고 오래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글을 써가려면 육체적인 건강이 항상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홍차예요. 녹차잎을 우리는 찻주전자에 홍차잎을 넣어서 우린 다음에 책상으로 돌아갈 때마다 한 잔씩만 마시기.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커피보다는 차가 더 어울리시는 분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중반 부분부터는 북향 정원에 대해서 나와요. 48에 본인 명의의 집을 처음으로 갖게 됐는데 그게 바로 북향 집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좋은 집 하면 남향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야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근데 작가님은 어떤 이유에서 북향 집을 얻게 되셨고, 그 집의 매력이 아마 작은 정원이 딸려 있다는 거였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북향 집에서 식물을 키우기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햇빛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한강 작가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정원에 거울을 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비치는 햇빛을 반사시켜서 식물들에게 쏴준 거죠. 처음에는 뭐 2-3개의 거울로 시작을 하셨을 테지만 점점 식물들이 늘어나면서 거울을 8개까지 늘리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해가 계속 움직이니까 그 각도와 위치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분마다 거울의 위치와 각도를 바꿔주셨대요. 햇빛을 줘야 되는 날에는. 그러니까 15분 글을 쓰다가 거울 바꿔주고 또 15분 쓰다가 또 바꿔주고 1시간에 서너 번을 이렇게 번거롭게 거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식물들에게 햇빛을 준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지구 자전 속도의 감각을 익히게 되셨대요. 표현도 참 예쁘지 않나요? 지구 자전 속도의 감각을 익히게 됐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구 공전 속도의 감각을 또 익히게 되신 게, 계절에 따라서 해의 위치가 또 조금씩 달라지니까 사흘에 한 번씩 거울의 위치를 또 옮겨주셨대요. 그래서 한강 작가님의 어머님이 딱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어머 이 거울이 다 뭐냐 깜짝 놀라셨다고 하는데, 아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 북향 집에서라도 잘 안 드는 햇빛을 어떻게 해서든 모아서 식물을 키워내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일기들이 또 여기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상을 거울을 그렇게 부지런히 옮겨가면서 생명체를 키워간다는 거, 이건 정말 한강 작가님다운 감성인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 많은 식물들과 나무들을 심으셨는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생명을 가까이 하고 그 식물의 초록빛을 내 곁에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좀 척박한 환경에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 자체도 뭔가 소설에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북향에서는 그런 나무 못 키워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도 해보자. 세상이 전쟁으로 가득 차 있고 역사는 학살로 얼룩져 있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내야 되는 이유를 계속 찾았다. 이런 의지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15분마다 생명을 느껴보고 홍차도 조금씩 마시고. 그런 마음이었을 수 있겠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불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절에서도 몇 분마다 한 번씩 땡 이 소리를 들려준대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막 분주하게 하면서 지금 여기를 계속 까먹고 살잖아요. 계속 마음이 과거에 가 있고 미래에 가 있고, 그러니까 그 종소리를 한번 들을 때마다 지금 여기로 다시 돌아오라는 시그널인 거예요. 그런 의미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 북향집에서 키워낸 식물들을 또 이렇게 사진에 담아 놓으셨는데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분이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드는 묘사를 써 내려가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한 소설을 완성하고 나서 그 감정을 쓰신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 이제 더 이상 자정에 일어나서 길을 걷지 않아도 된다. 이제 더 이상 검색창에
학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면서 그 소설을 쓰셨겠구나. 그걸 이 에세이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를 읽고 나니까 한강 작가님의 소설들이 다시 보이게 됐고 다시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의도를 조금 엿보고 나면 그 소설들이 정말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또 여러 시들이 실려 있는데 작가님이 20년 동안 입었던 코트에 대해서 쓴 시가 있어요. 한 문단만 읽어드리면 나는 50년 늙고 코트는 20년 늙었네. 30살 겨울에 산 긴 겨울 외투는 평생 이거면 되겠다 했던 종아리를 덮는 검정색 코트. 그 뒷부분에 코트와 내가 닮아간다는 그런 내용들도 실려 있는데 이 시도 참 구절구절 저에게 너무 몽글몽글한 느낌을 선물한 시였어요. 또 마지막에 저에게 큰 울림을 줬던 시가 더 살아낸 뒤라는 시예요. 더 살아낸 뒤, 죽기 전의 순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인생을 꽉 껴안아 보았어. 글쓰기로. 사람들을 만났어. 아주 깊게, 진하게. 글쓰기로. 충분히 살아냈어. 글쓰기로. 햇빛을 오래 바라봤어. 마지막에 햇빛을 오래 바라봤어 라고 쓰셨는데 북향집에서 사시면서 진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냥 글을 이렇게 쓰다가 정원에 그 거울을 통해서 빛을 받고 있는 식물들을 보면서 그냥 멍 때리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15분 지나면 또 각도를 바꿔주시고 작가님의 좀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에세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처절하게 소설을 쓰셨구나. 이렇게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소설을 완성해 내셨구나. 매일 어떤 고생을 하셨을지는 잘 몰랐는데 물론 이 에세이에서도 구구절절 쓰여있진 않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짧은 글에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소설가들은 그냥 이제 노트 펼쳐놓고 또는 노트북 열어놓고 이렇게 써 내려가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쓰는 시간보다 자료 수집 그리고 다른 책들을 읽어 내려가는 그 시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학살에 관련된 책들을 정말 많이 찾아보셨대요. 제주 4.3 사건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를 알아야 제대로 그 내용을 녹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소설을 안 쓰는 동안에도 매일 시집 한 권, 소설 한 권 이런 식으로 읽어가셨다고 하니까 이런 아웃풋도 사실 엄청난 인풋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아웃풋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설을 완성하고 나서의 홀가분함을 이 에세이에 또 쓰셨는데 목록을 만들었대요. 이 소설을 끝내고 나면 보고 싶은 영화, 만나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갇혀 지내는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버킷리스트 같은 거잖아요. 이 소설 끝나고 나면 봐야지. 그 마음도 되게 애잔하고 짠했어요.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신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한 이유가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타신 분이라는 건 아는데 왜 노벨상을 받으셨을지 그 선정 이유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았고 또 한강 작가님의 작품들을 어렸을 적 쓴 시부터 일기까지 부드럽게 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에세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강 작가님의 첫 번째 책으로 빛과 시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